축산, 검협전. 65화. 오해가 낳은 무모한 윤기. 두 번 비아냥을 듣고는 서신을 전달하러 진가장으로 가고, 한없이 아끼는 마음에 위험을 무릅쓰고 여가장으로 가네. 허초는 대청 앞에서 서성이다가 두 사람이 오는 것을 확인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먼저 들어갔다가 대상형이 오지 않으면 할 말이 없으니 밖에서 기다린 모양이었다. 능운봉은 여전히 씩씩거리는 대상형을 더는 달랠 수 없어 그냥 데리고 들어가다가 허초가 백기에게 보고하는 말을 듣고 혼자 웃음을 삼켰다. 상영과 능소전은 후원에서 창법 수련 중인데 금방 올 겁니다. 두 사람이 들어와 자리를 다시 정리한 후 백기가 좌중을 둘러보며 본론을 꺼냈다. 진장태와 나구, 두 도적놈과 약주한 날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여가장까지 합세에 압박해오니 정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두 도적놈과 여가장을 상대할 날이 다가오고 있으니 경계는 당연히 강화해야 하고 그 전에 진가장에 서신을 전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대결 준비를 하려면 일단 저쪽 동정을 살펴야 하니까요. 서신에는 원래 약조대로 우리가 가겠다고 적을 것이나 만약 놈들이 오겠다고 하면 그렇게 하라고 할 생각입니다. 우리가 진가장으로 가면 그 틈에 여가장이 어신동을 통해 우리 뒤를 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 전력으로는 앞뒤의 적을 동시에 막을 수 없어요. 차라리 우리 쪽으로 불러들이는 게 낫습니다. 원래대로 우리가 가더라도 반드시 마을을 지킬 실력자를 2명은 남겨야 합니다. 물론 저들이 한꺼번에 몰려온다면 지금까지 상대했던 도적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힘든 싸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쪽에 실력자가 적지 않지만 저쪽에도 상당한 고수가 있으니까요. 인명 피해를 줄이려면 마을 장정들은 측면에서 요란한 함성으로 위협만 하고 가능한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실 가장 좋은 대결은 비무입니다. 광장에 비무대와 연회장을 마련하여 저들을 자리에 앉힌 다음 1대1로 겨루어 더 많이 쓰러뜨리는 쪽이 승리하는 방식이지요. 처음에는 상대가 진장태와 나구 두 놈뿐이었으니 진가장으로 가겠다고 한 것인데 여가장이 합세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특히 검수를 하는 자가 있으니 비무가 가장 좋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진가장으로 가기로 한 약조를 뒤집고 대가장으로 불러들여 비무를 청하면 놈들이 쓸데없는 의심을 하여 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신을 전할 사람은 반드시 대담하고 빈틈이 없고 언변이 좋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진장태와 나구가 여가장에 있는 것이 분명한데 허초가 염탐한 것을 알고도 딱히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일부러 노출을 피하는 것 같습니다. 두 놈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으니 우리도 모른 척하고 일단 진가장으로 서신을 보내야 합니다. 형식적이긴 하지만 진장태가 진가장에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한 후에 진가장 사람을 통해 여가장으로 가야 합니다. 이 일을 누가 맡아주시겠습니까? 백기는 내심 황영극이나 조심원이 맡아주기를 바랐다. 강호 경험도 있고 검수를 할 수 있으니 둘 중 누구라도 좋았다. 하지만 친분도 깊지 않고 정식으로 청한 조력자가 아니기에 대뜸 부탁을 하기가 조심스러웠다. 한데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방금 전 대상령이 대놓고 무능하다고 비아냥거린 것 때문에 화가 나 있던 허초의 귀에 이 말이 꽂혔다. 백기가 말하는 중에도 몇 번이나 자신을 비웃는 대상령과 눈이 마주쳤던 터라 완전히 무시당하는 느낌이었다. 여가장에서 돌아온 뒤로 거들떠보지도 않더라니 나를 아주 한심한 놈으로 생각하는 게 틀림없어. 좋아.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보여주겠어. 이렇게 투지를 불태우며 백기의 말이 끝나자마자 벌떡 일어섰다. 일전에 미천한 실력으로 실수를 범했습니다. 두 형님과 여러분이 꾸짖지도 않으시니 더욱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니 제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진장태와 나구에게 서신을 전하고 비무를 받아들이도록 설득하겠습니다.
허초는 일부러 자신만만한 미소를 보였다. 백기는 용기 있게 나선 허초의 실력과 총명함을 인정하는 바이나 검수를 하지 못해 사로잡힌 일이 있으니 황영극과 조심원에 비해 적임자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스스로 나선 허초를 두고 황영극과 조심원에게 부탁하려니 너무 속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동료에 대한 예의도 아니었다. 난감하기는 황영극과 조심원도 마찬가지였다. 백기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나서려는 참이었는데 허초가 먼저 말을 꺼낸 마당에 자신들이 나서면 허초를 무시하는 모양새로 비칠까봐 입을 뗄 수 없었다. 특히 조심원은 그간 동생처럼 여긴 허초가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가겠다고 하니 더욱 좌불안석이었다. 다른 의견이 없고 허초가 재차 굳은 의지를 드러내자 백기는 하는 수 없이 서신을 적어주며 신신당부했다. 아오, 상황을 보아가며 신중하게 처신하게. 알겠나? 서신을 받아든 허초는 대상형을 보며 씩 웃고는 모두에게 인사하고 무기를 챙겨 길을 나섰다. 이때 대상형이 불쾌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자 능운봉이 산책이나 하자며 데리고 나갔다. 표정이 왜 그래? 언니도 봤지? 사람을 무시해도 정도가 있지. 전장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깟 서신 하나 전하러 가는데 무슨 대단한 일이라도 하는 줄 아는 모양이지? 왜 날 보고 기분 나쁘게 웃는 거야? 오라버니들이랑 손님들 있어서 참았지. 안 그랬으면 가만 안 있었을 거야. 이쯤 되니 능운봉도 더는 안 되겠다 싶었다. 상령아, 이번에는 너무 과하구나. 넌 허소협이랑 어려서부터 함께 자랐잖아. 내 선친과 내 오라버니도 친자식처럼 친동생처럼 아꼈고 설사 허소협이 말실수를 했더라도 그간의 정을 생각해야지. 아까 내가 그렇게 비아냥거리는데 허소협은 계속 웃는 낯으로 받아주더라. 한데 너는 결국 그 사람의 치부까지 건드렸어. 우리 또래 남자 중에 그런 말 듣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 대부분 제 성질에 못 이겨 길길이 날뛰지. 허소협이 방금 위험한 일을 자처한 것은 너한테 무시당했다고 생각해서일 거야. 백기 오라버니가 애들러 말하기는 했지만 누가 봐도 황대협과 조대협이 맡아주기를 바라는 눈치였어. 너도 알았을 거야. 그런데 느닷없이 허소협이 자청하는 바람에 한참 주저하다가 어쩔 수 없이 응낙했잖아. 갈 거면 그냥 갈 것이지 왜 기분 나쁘게 웃는 거야? 허소협의 웃음에는 나쁜 뜻이 전혀 없었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해서 미안한데 풀어줄 방법은 없고 또 너한테 무시당해서 실력을 뽐내고 싶은 마음에 오로지 너한테 보여줄 생각으로 호랑이굴에 뛰어든 거라고. 그 영리한 사람이 설마 백기 오라버니의 뜻을 몰랐겠니? 서신 전달이 정말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 허소협은 여가장에서 요법에 당해 잡혔다가 겨우 돌아왔어. 그런데 그곳에 다시 가면 어떻게 될까? 그들이 모욕할 것이 뻔한데 허소협이 참지 못하고 싸움이 벌어지면 혼자서 그 많은 사람을 어떻게 상대하겠어? 더구나 검술과 요법에 능한 사람까지 있어. 일을 그르치는 건 둘째치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 떠나기 전에 백기 오라버니가 신중하라고 신신당부하는 말 못 들었어? 대상령은 줄곧 허초가 대놓고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했기에 능운봉이 무슨 말을 해도 수긍할 수 없었다. 그런데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말에 정신이 퍼뜩 들었다. 가만 생각해 보니 확실히 그러했다. 허초 오빠가 날 무시하고 말고를 떠나서 이 일은 분명히 황대협과 조대협이 해야 할 일이었어. 내가 그렇게 몰아세우지 않았으면 굳이 위험한 일에 나서지 않았을 거야. 혹시 잘못되기라도 하면 어쩌지? 내가 가라고 한 건 아니지만 결국 내 탓이잖아. 대상형은 덜컥 겁이 나고 당황스러웠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억지를 부렸다. 전쟁을 해도 사신은 죽이지 않는 법이야. 이번 일은 절대 위험하지 않아. 언니가 그렇게 걱정이라면 내가 직접 여가장에 가서 상황을 살필게. 능운봉은 대상령이 한다면 하고 하지 말라면 더하는 고집쟁이인 것을 알기에 아차 싶었다. 이러다 정말 큰일 나지 싶어 말리지도 못하고 얼른 말을 돌렸다. 아니, 위험하다는 것이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내 말은
이제 그만 화 풀고 예전처럼 사이좋게 지내라는 말이지. 대상령은 능운봉이 일부러 말을 돌리는 것을 알고 그냥 웃으며 넘겼다. 두 사람은 결국 각기 다른 생각을 품은 채 방으로 돌아갔다. 평소 친자매처럼 나란히 잠자리에 누워 늦은 밤까지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 이날은 대상령이 머리가 아프다며 일찍 쉬고 싶다고 하였다. 이 말을 짚어보니 살짝 열이 있었다. 능운봉은 낮에 한 말이 마음에 걸렸지만 괜히 긁어 부스럼을 만들까봐 그냥 조용히 대상령 곁에 누웠다. 초경이 지날 즈음 아버지와 유윤중의 약을 챙기지 않은 것이 떠올랐다. 많이 호전되었으나 아직 완쾌된 것이 아니라 매일 밤 자기 전에 약을 먹어야 했다. 49일 동안 하루도 걸으면 안 되는 약이었다. 마침 약재, 탕기, 정화수가 모두 방에 있었다. 조심스럽게 일어나 곤히 잠든 대상령의 이마를 짚어보았다. 미열이 있고 송글송글 땀이 맺혔으나 새근새근 숨소리는 고른 편이었다. 등불로 얼굴을 비추어 보니 불그스름하니 혈색도 괜찮았다. 이불 밖으로 삐져나온 팔을 넣어 이불을 다시 덮어 주어도 깨지 않았다. 능운봉이 등불을 살며시 내려놓고 약을 준비해 능조의 방으로 가려다가 멈칫했다. 아무래도 자리를 비우면 안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뒷방에서 자는 하녀를 대신 보내려 했으나 완전히 골아떨어져 여러 번 흔들어 깨워도 일어나지 않았다. 다시 방으로 돌아오는데 대상형의 잠꼬대 소리가 들렸다. 해신, 초운, 탈명, 연환. 정말 대단해. 음냐. 꿈에서까지 연습하나 싶어 퍽 귀엽기도 하고 세상 모르고 잠든 모습에 마음이 놓였다. 침상에 가림막을 내려두고 약을 챙겨 발끝을 들고 살금살금 방을 나섰다. 서너 걸음 가다가 멈추어 다시 방으로 귀를 기울여 보았으나 아무 기척이 없었다. 그제야 발끝을 내려놓고 편하게 걸었다. 오늘 밤은 별빛 하나 없이 캄캄했다. 능조의 방에 가까워지자 환한 불빛과 함께 바둑돌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능조와 유윤중이 바둑을 두는 모양이었다. 능운봉도 바둑이라면 한가락 하는지라 손이 근질근질했다.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담벼락 쪽으로 무언가 검은 형체가 휙 지나갔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고양이 한 마리가 지붕을 타고 도망가는 것이 보였다. 매서운 겨울바람을 견디기 힘들었는지 바리르 떨며 구슬프게 울어대더니 지붕 너머로 훌쩍 뛰어내렸다. 다음 화에서 이어집니다. 더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하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